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살면서 한 번은 논어입니다. 지은이 이강엽, 펴낸 곳, 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한문을 익히기 위해 처음 논어를 읽었고 이후 30년 넘게 논어를 읽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논어는 공자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고 공자가 한 말이나 행실 가운데 특별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 제자들이 가려뽑아 정리한 언행록입니다. 제자가 한 말이나 행실도 기록되어 있으니 공자와 제자의 언행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논어는 전체 2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을 편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20편은 1. 학이 2. 위정 3. 팔일 4. 이인 5. 공야장 6. 옹야 7. 수리 8. 태백 9. 자한 10. 향당 11. 선진 12. 안연 13. 자로 14. 헌문 15. 위령공 16. 개씨 17. 양화 18. 미자 19. 자장 20. 요할입니다. 이 책은 논어에 꼭 읽었으면 하는 주요 텍스트를 6가지 주제로 나누어 고향 친구들에게 편지하듯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쓴 책입니다. 또한 한자의 연언과 뜻풀이를 이야기 속에 풀어내어 논어 속의 주요 개념을 인상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행복은 일상에서부터. 독자 여러분, 첫 글은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쓰듯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을 주제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창한 생각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의 행복같이 소박한 데서 출발하기로 합니다. 학생들에게 나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라고 하면 대체로 두 부류입니다. 당장 아무 때고 할 수 있는 것을 꼽는 부류와 특별한 기회에만 할 수 있는 것을 꼽는 부류 말입니다. 집에 가서 샤워한 후 차 한 잔을 마시는 게 행복하다는 사람과 유럽의 고도에서 뮤지컬을 관람하는 게 행복하다는 사람은 아주 다릅니다. 물론 좋기로야 집에서 차 한잔 하는 것도 즐기고 모처럼의 외국 여행에서 공연 관람도 즐기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전자에서는 전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후자에만 의미를 두는 경우 일상에서의 불만이 크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에만 만족하여 후자가 주는 신선함과 강렬함을 무시할 때 삶이 정체되기 쉽지요. 공자의 경우 평생 도를 얼마나 중시했던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공자는 최고의 도를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은 거의 포기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치열하게 탐구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이면의 일상은 넉넉했지요. 일상에서의 행복을 잘 알고 잘 누리고 지냈던 겁니다.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잡숫지 않으셨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공자는 어쩌면 가난을 즐기는 것이 아닐까 오해를 하게 합니다. 군자는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니까요.
물론 공자도 끼니 걱정을 할 만큼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만 당대인의 평균치에 비해 결코 가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권세가들처럼 풍족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런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지요. 공자가 일관되게 유지하는 삶의 태도가 그렇듯이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거기에 맞춰 잘 지내면 될 뿐이었습니다.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잡숫지 않으시고 음식에 적합한 장을 구하지 못하면 잡숫지 않으셨다. 고기 반찬이 밥보다 많게는 안 하셨다. 오직 술에 있어서는 양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이 어지럽도록 하지 않으셨다. 향당. 향당편에 있는 내용인데 향당이 요즘 말로 하면 마을, 동네 정도의 뜻인 만큼 의식주 등 사생활 영역이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공자가 다른 데서 말하고 행한 내용과 많이 어긋나 보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어떤 친구와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가 균일하게 썰리지 않고 그 고기에 적합한 소스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보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음식은 못 먹겠다고 자리에서 일어선다면 어떻겠어요? 모르긴 해도 식성이 까다로운 사람이라며 이상하게 여기기 십상일 겁니다. 그러나 이 대목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는 궁핍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 때였다면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했을 테니까 말이지요. 제대로 갖추어서 먹을 만한 여유가 있는데도 단지 귀찮다거나 대충 먹는 게 편하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먹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굶주려서 죽지 않으려 먹는 것이 아닐 바에야 그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은 음식까지 먹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기름진 음식을 배 터지도록 먹자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먹는 것은 낭비이며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밥 같은 곡물류보다 더 많이 먹지 않는 정도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술에 관련되는 명언 가운데 술은 차를 대신할 수 있으나 차는 술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술을 조금 마시면서 차 마시듯 할 수는 있지만 차를 많이 마셔도 술이 오르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겠습니다. 공자는 술을 마셔서 경계심을 풀고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만큼은 양의 제한을 피했는데 다만 그날그날의 몸 상태나 주변 상황에 따라 적게 마실 수도 있고 많이 마실 수도 있으니 구태여 기계적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취해서 어지러울 정도가 되지 않는 한계선을 지켰습니다. 화를 쏘아 경쟁하되 관역 돌키는 피하셨다. 논어에는 주로 공자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 알만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대목도 많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경쟁함이 없으나 꼭 경쟁하는 건 활속이구나. 가리 열고 두 손을 모아 위로 올린 후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예법 가로 닫고 하고 사양하며 올라서고 내려와서는 벌주를 마시니 그 경쟁이 군자답다. 8일. 먼저 자활에 대해 설명해야겠습니다. 논어는 공자가 쓴 책이 아니라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공자를 지칭할 때 존경의 마음을 담아 덕행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자로 불렀고 원문에서는 자왈로 시작합니다. 영문판 논어에서는 더 마스트세드로 번역하는 걸 보면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한 말임을 드러낸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에게 경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조금 낯섭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날의 공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공부는 책상에서 책을 보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옛날에는 이른바 유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예, 악, 사, 어, 서, 수로, 예학, 음악, 활쏘기, 말타기, 서예, 수학으로 사실상의 전인 교육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즉각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과목이 바로 활쏘기였습니다. 지금도 양궁 대회를 보면 사대의 두 선수가 동시에 올라 쏘지 않습니까? 관역을 마친 숫자를 계산하면 누가 더 나은지 아주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며 놀이를 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레포츠로서 제 기능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었습니다. 둘씩 짝을 이루어 서로에게 3번 읍하고 활을 다 쏜 후에는 역시 읍하고 내려와서는 진 사람이 벌주를 마셨던 겁니다. 요즘도 게임을 하고는 재미삼아 벌주를 마시게 하지만 그렇다고 진 사람만 계속 마시고 이긴 사람은 마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벌로든 상으로든 함께 즐거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정해진 예법이 분명한 공식적인 활쏘기에서야 고정된 격식을 따를 테지만 예의를 지켜 공정하게 겨루고 깨끗이 승복하면서 함께 즐기는 광경이 아름답습니다. 승자에게 축하하고 패자를 다독이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활쏘기 이야기는 같은 8일편에 앞서 인용한 대목 외에도 더 나옵니다. 거기에서 강조한 것은 활을 쏘는 데 있어서 관역을 뚫는 것을 이주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한 활로 힘껏 당기면 화살이 깊이 박혀서 가죽으로 된 관역판을 뚫고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힘자랑하기에는 그만이겠으나 그것은 타고난 체구와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어서 서로 겨루지 않았다는 거지요.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관역 맞추기를 위주로 했고 그것이 옛날에 행하던 활쏘기의 바른 도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하고 잠옷은 키보다 길었다. 평상복인 갓옷은 길게 하셨는데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하셨다. 반드시 잠옷이 있었는데 길이가 키의 1배 반이었다. 향당. 의복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앞뒤로 아주 복잡하고 시시콜콜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끊어보았습니다. 여기에 갓옷의 갓은 가죽이라는 말로 갓옷은 안에 가죽을 댄 방한복입니다. 특별히 길게 한 것은 보온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가죽을 댔다면 활동하기에는 썩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외출복이나 관복이라면 모르겠지만 평상복일 경우에는 편하게 입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하는 재치를 발휘했습니다. 오른손은 쓸 일이 많습니다. 글씨도 써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지요. 그래서 활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짧게 했다는 것이겠지요. 다음으로는 잠옷을 들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기도 하니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부드러운 옷이 필요했겠는데 공자는 잠옷을 따로 마련하여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옷이 사람 키의 한 배하고도 반이나 더 된다고 했습니다. 옷에 잠겨서 푹 잘 수 있는 패션이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른쪽 소매가 짧은 갓옷을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공자. 키의 한 배 반이나 되는 잠옷을 입고 꿈나라로 간 공자. 그런 공자가 바로 우리처럼 숨쉬며 살아가는 인간 공자입니다. 그러나 여기 인용한 대목은 주로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자가 조정에 나설 때나 외출할 때, 의식에 참여할 때는 매우 세심하고 엄정하게 하였으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과 맞추다 보면 어느 정도의 개성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이 되는 규범을 쫓아야 하니까 말이지요.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라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집 밖이나 직장에서 마주하는 모습에는 다들 가면이 하나씩 씌어져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된 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집안에서 업무 밖의 영역에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매일 있는 일이고 누가 뭐라는 일도 아닙니다.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나답게 꾸려나가기 쉽습니다. 그런 데서 편안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겠습니다. 식구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도 그럴듯한 고급 식당처럼 플레이팅을 해보고 퇴근길에 마음에 맞는 직장 동료와 볼링을 한 게임한 후 승리턱을 얻어먹고 집에서 입는 옷쯤은 내 마음대로 손을 봐서 걸쳐보는 일들은 지금 당장 별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귀가하거든 자신의 방을 한번 돌아보세요. 표정이 느껴지나요? 행복한 표정인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훑어보세요. 자유롭게 느껴지나요?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나요? 요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의 소확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일상의 행복이라는 뜻의 일상행을 적극 권합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다. 일관이라는 말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일관되게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보다 성취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대하기가 좀 편하지요. 아무래도 쉽게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그저 늘 한결같다는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고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꿰뚫는다는 의미로 쓰일 때 보통 사람은 경험하기 어려운 경지를 가리킵니다. 공자가 말한 이리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자가 스스로에 대해 이 말을 해서 그런지 웬만큼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제 입으로 본인이 그러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로 꿰뚫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지구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애를 쓴다고 칩시다. 그를 위해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실천 방안으로 TV를 보지 않을 때 플러그를 빼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기전력 소비의 주범인 TV 플러그를 1년 내내 꽂아두는 것보다 자동차로 2시간 달리는 편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실생활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쪽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로 깬다는 것은 그렇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여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판단할 수 있고 또 그 판단대로 실천할 때 이룰 수 있는 경지입니다. 나의 돈은 하나로 꿰어졌다. 공자가 인을 중시한 만큼 인에 대한 설명은 매우 많아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자를 가장 잘 이해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인 증자를 통해 알아보지요.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삼아 나의 돈은 하나로 꿰어졌다. 증자가 말했다. 예. 스승님께서 나가시자 제자들이 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증자가 말했다. 스승님의 돈은 오직 충실과 용서뿐이라는 말씀입니다. 2인 공자는 평생 올바른 길, 곧 도를 깨치기 위해 애쓴 사람입니다. 요즘도 어떤 일을 오래 해서 거기에 헌하게 되면 도가 텄다고 말하는데 공자가 바로 그리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증자는 똑똑한 사람이라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충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충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하는 것이며 서는 자신에게 비추어서 남을 살펴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이 충실, 충직의 뜻이라면 뒤의 것은 용서, 배려의 뜻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그 둘이 하나로 꿰어졌다고 말하였으므로 사실상 하나라 보는 편이 맞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기에 자기 자신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중하는 사람이 서하고 서의 바탕에는 자연스럽게 충이 다져져 있다는 말이겠지요. 이 둘 가운데 서가 더 인에 가까웠던 듯한데 실제로 자공이 공자에게 평생 동안 행한 한마디 말씀을 구했을 때 공자는 서슴없이 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는 글자 그대로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니 나나 남을 구분 말고 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바로 답이 있겠습니다. 물론 충 또한 어느 치우침이 없이 적중하는 마음일 테니 결국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자가 말한 이는 온정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힘껏 자기 수양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을 돕고 다스리며 자신의 행실과 경험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을 너그러이 수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올바른 세계를 만들어가는 종합적인 덕목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공자에게 인에 대해 물은 사람이 안현만은 아니었습니다. 중궁이 인에 대해 묻자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을 나서면 큰 손님 대하듯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 모시듯 하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러면 나라에도 원망이 없고 집안에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 중궁이 말했다. 제가 비록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 안현. 중궁은 공자의 제자 여몽을 말하는데 공자가 인정하는 수제자급이었습니다. 말을 그리 잘하지 못하는 등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하다는 사람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지만
덕성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지요. 초신도 미천하고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으로 마음고생도 심했던 인물임에도 공자가 굳고 칭찬을 했으니 그 수양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문 밖을 나서서 만나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의 보통 사람들입니다. 편안하게 목내나 하고 지나가면 될 뿐인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기빈을 대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또 벼슬자리에 올라 부리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 모시듯 극진히 하라고 하여 지위 고하에 따라 사람을 자등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일렀습니다. 끝으로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대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지내고 싶어하는 이기심을 경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 몸가짐을 최대한 공손하고 경건하게 행하면서 내가 힘든 것은 남들도 힘들 것이니 잘 살펴보는 것. 그것이 이 대목에서 공자가 말하는 인입니다. 그러나 그 둘을 함께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공손하고 경건하게 몸가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못하는 남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낮춰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잘해 나가는 경우에도 그것이 심해지면 자신은 그렇게 희생정신을 발휘하는데 남들은 이기적이라고 여겨서 오만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깨치기도 어렵지만 깨친 상태의 균형감을 취하기도 어려운 법이어서 공자의 가르침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어질지 못한 것을 너무 미워해도 안 된다. 인에 대한 공자의 가르침 가운데 용서와 관련된 내용은 제법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대처가 과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지요.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좋아하고 가난을 싫어하는 것도 난을 초래하는 것이요.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게 너무 심한 것도 난을 초래하는 것이다. 태백. 용기가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용기가 없다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어렵고 불의에 극복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자는 용기를 좋아함과 가난을 싫어함을 한 짝으로 붙여놓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가난은 그저 불편한 정도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지닌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아 놓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면 다행이지만 용기가 넘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든 가난을 해결해 보려 애를 쓰다 정도를 벗어나기 쉽지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부당한 방법을 거침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 정의를 빙자하여 남의 몫을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못 됩니다. 질서를 교란하여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정당하게 재산을 모은 부자들까지 죄악시 하기도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세상살이가 더 어려워지는데 그것을 난으로 표현했습니다. 실제 난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난을 일으킨 셈이겠지요. 이어서 어질지 못한 사람에 대한 미워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질지 못한 인간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교정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달랐습니다. 그런 사람을 미워하더라도 너무 심한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모든 징벌에는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잘못에 상응하는 징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상응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 미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가 억울해 할 뿐만 아니라 겁에 질려 이상한 대로 튈 공산이 있습니다. 공자는 그런 경우 역시 난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쥐를 몰 때도 달아날 구멍을 보고 몰아야 한다고 하지요. 아무리 어질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반성하거나 개선될 여지가 없이 몰아 붙이기만 하면 세상 어느 곳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좌절감에서 적반하장으로 달려들거나 엉뚱한 곳에서 소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공자가 말한 도를 하나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자가 말한 이리관지를 충서로 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미워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일러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나는 누구에게나 잘 대해야지, 내가 해야 할 도리만 다하면 돼, 불의를 보면 꼭 응징해야 해 같은 생각도 완전히 옳은 것만은 아니겠습니다. 공자가 매우 엄격한 원리주의자일 것 같지만 논어에서 관용에 대한 구절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백의와 숙제는 오래된 남의 악을 염두에 두지 않아 원망이 적었다 라거나 너그러우면 사람들을 얻는다 같은 예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고 자식을 키워보면 더 쉽지요. 자식이 하는 짓을 보면 이상하게도 자신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야단치는 것이 능사도 아니고 나도 그랬으니까 그냥 두고 보는 것도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보다 나의 뒷사람이 조금 더 편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손을 뻗어보세요. 따뜻한 손을 길게 내밀어 보세요. 진짜 안다는 것. 부끄러운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한 30여 년 전쯤 어떤 시험을 치렀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게 아닌 듯한데 그때는 제 인생에 퍽이나 중요하다 여겼던 시험입니다. 합격을 확신한 것은 아니었지만 고배를 마시고 말았지요. 그래서 불이 죽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왜 그러냐 시는 겁니다. 시험을 친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었으니 그러시는 게 당연했지요. 저는 무슨 시험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말씀이 아주 감명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니? 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이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됐다. 그러면 공부한 게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참 아득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합격을 목표로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는 못할 망정 공부한 게 남아있기만 하다면 그게 무슨 문제겠냐니요. 거꾸로 생각하면 합격했다 하더라도 공부를 안 했거나 덜 했다면 또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논어를 펼치면 처음 만나는 대목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하기. 공자는 제자들도 많았고 오래도 살았던 인물입니다. 당연히 남긴 말도 많았을 것인데 책의 첫머리에 하필 이 세 구절을 뽑은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논어의 핵심이라 보아도 무방하겠고요. 첫 구절을 봅시다. 다 알려진 대로
배우고 익히는 공부의 기본을 담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나보다 먼저 깨친 이에게 가르침을 전해 받는 것이고, 익힌다는 것은 그 전해 받은 내용을 익숙하도록 반복하여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뜻의 학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집안에서 두 손으로 매듭 짓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뜻입니다. 농경생활에서 새끼줄 등의 매듭을 짓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지금 같은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는 결승 문자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매듭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배운다 함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무언가를 먼저 깨우친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에 비해 익힌다는 뜻의 습은 본래 새의 깃털과 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인데, 나중에 날일이 흰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새가 날마다 많은 시간을 들여 나는 연습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새들의 비행은 그렇게 숱한 연습이 필요한 것이지요. 공부와 실천. 이렇게 보면 이 구절은 배운 내용을 반복 학습하면 기쁘다는 소박한 뜻입니다. 그러나 원문 내용을 살피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익히면이 아니라 때로 익히면이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한자의 시는 그 뜻이 대략 둘입니다. 하나는 때때로, 수시로, 자주이며, 또 하나는 제때에입니다. 혹시 시우라는 말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때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이럴 때의 시가 바로 그런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익히면을 앞의 뜻으로 보면 부지런히 반복하여 복습한다는 의미이지만, 뒤의 뜻으로 보면 적절한 때에 실습하는, 곧 실생활에서 응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배웠다고 합시다. 때로 익힌다는 의미를 그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며 외우는 것으로 풀이한다면 앞의 뜻이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어야 하는 것으로 풀이한다면 뒤의 뜻이 됩니다. 간단하게는 배운 것의 복습과 아는 것의 실천으로 갈리는데요. 한번 원문으로 볼 때 어떻게 풀든 관계없습니다. 이 대목을 수업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쪽 해석을 따르고 싶은가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아는 것에 실천이 낫다고 합니다. 아는데 그치기보다는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기꺼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에 뵐 정도로 숙달되어 아는 것이 아니면 제때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히 연습하지 않으면 날기는커녕 공연히 둥지 아래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잠깐 공부한 정도이거나 평소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떠올릴 만한 정도를 의미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것은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니까요. 예전에 교양국어 수업을 할 때 의예과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보았습니다. 대체로 머리도 좋고 발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본과에만 들어가면 영감님처럼 되는 겁니다. 친한 학생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한 강좌를 마치려면 빨간 벽돌 두께의 영어 원서를 다 외워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가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뼈를 다쳐서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를 보며 어느 뼈인지 확인하느라 책을 들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달달달 외우는 수밖에요. 모르긴 해도 법조인들이 법전을 외우는 까닭도 그렇겠지요.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방이 오가는데 잠깐 멈춘 채 법전을 살필 틈이 없을 테니까요. 의학이나 법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공부가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교육학에서는 그런 것을 자동화라고 합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음파하면서 어떻게 호흡을 해야 한다고 외우지만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듯이 어려운 개념들도 몸에 익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수준이 있지요. 또 그런 수준이 되어 실전에서도 머뭇거림이 없이 실전할 수 있을 때 알미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디지털 독서와 검색이 힘을 발휘하면서 그런 부분의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배우고 배운 것을 반복하여 익혀 제때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공자가 강조하는 첫 번째 지침이며 그것을 잘 해냈을 때 제 안에서 기쁨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열의 오른쪽에 붙은 기쁠 태자를 보세요. 사람의 입에서 웃음이 퍼져나가는 기쁜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알아주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나 느끼겠지만 정말 기쁜 일이 있다면 조금도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고 입꼬리가 올라가지요. 사랑과 가난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는 말처럼 기쁨이 넘쳐나면 그 기쁨을 함께할 누군가를 찾게 되지요.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농담 중에서 기쁜 일이 있다면 그걸 좋아해 줄 친구를 찾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기쁨을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구절에서는 공부하는 기쁨에 대해 말했으니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의 둘째 구절 역시 그 기쁨과 연관되는 즐거움일 겁니다. 벗 역시 그런 공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일 것이 분명하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벗이란 서로를 알아주는 사람인데 나에 대해 알려면 내가 하는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를 찾아오는 벗이 가까이에서가 아니라 먼 곳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큰 나라에서 아주 멀리까지 소문이 나서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학업의 완성도가 커진 것을 뜻합니다. 또 내가 깨친 것을 그 사람에게 말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부족함을 보완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는가를 강조하는 게 둘째 구절이고 첫째 구절의 공부와 연결 지을 때 자연스럽게 해석됩니다. 여기에 마지막 셋째 구절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가 덧 보태져서 논어의 진면목이 발휘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여 남다른 실력이 있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면 즐거운 일이지만 세상에 그런 행운이 늘 따를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나 남들이 못 깨친 것을 안다는 이유로 배척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려운 세상일수록 그런 일이 많은 법인데 공자는 바로 그런 현실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불운하여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슬퍼하여 성을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인격이 닦인 군자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흔히 덕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데 그 판별 기준 가운데 하나로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을 꼽았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이는 논어의 다른 데서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 말고 남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는 식으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내 실력을 남들이 몰라준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많아도 남의 실력을 내가 몰라볼까 걱정하는 사람이 드문 걸 보면 공자가 말한 군자의 덕목이 잘 이해됩니다. 이는 동서고금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례로 미국의 사상가이자 작가인 소로는 자신의 저서 콩코드 강과 메리맥 강에서 보낸 일주일을 1000권씩 찍었으나 고작 200권 남짓만 팔렸고 나머지는 다 자신에게 반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되돌아온 자신의 책들 옆에서 남긴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 내 작품 덩어리 옆에 앉아 내가 겪은 경험과 생각을 적기 위해 펜을 든다. 내가 느끼는 만족은 전과 다름없이 크기만 하다. 실제로 나는 1000권이 다 상품으로 팔려나간 것보다 이 결과가 더 좋고 마음에 든다. 이 결과가 나의 운둔에 해를 덜 끼쳤고 나를 더 자유롭게 해주었다. 이왕 책을 냈으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더욱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불과 20%밖에 팔리지 않았지만 그 결과 운둔이 지속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걸 여우의 심포도라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소로는 실제 그런 어려움을 겪은 후에 더욱더 강인하고 멋진 인물이 되었으며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었으니 공자가 말하는 군자이겠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 공자님보다 어머님께 더 죄송해지는 밤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공부이고 여전히 모자란 나날이니까요. 스스로 답을 구하라. 몇 해 전 어느 은사님을 배웠을 때입니다. 그분께서 너무도 진지하게 말씀하셨지요. 이군, 한번 말해보게. 자네들에게 수업할 때 뭐 하나 신통하게 가르친 게 있던가? 참 아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대학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마쳤으니 10년이 넘도록 같은 선생님들께 배운 셈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석학이라 하더라도 여러 차례 수업을 받다 보면 마음에 차지 않은 구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은사님만은 그렇지 않았는데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난감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은사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때의 나이가 되고 보니 아찔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좋은 학문을 하는 법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막상 자신이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 좋은 스승은 고사하고 평범한 선생 노릇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학기 논어를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공자 같은 스승을 만난다면 참 좋겠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런 큰 스승이라면 배우겠다는 훌륭한 제자들도 많았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들이기나 했을까 싶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아는 게 아니라 천하의 공자도
가르치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부류의 인간도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할까 어찌할까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 없구나. 위령공. 어찌할까는 스스로 답을 구하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혼잣말처럼 어쩌지 어쩌지 하며 속을 태우기도 하고 도움 될 만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스스로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문제의 확인이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니까 일단 이런 자세를 갖추기만 해도 해법의 반은 찾은 셈이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만사태평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는 게을러서 그렇고 덜어는 어리석어서 그러하며 또 아주 드물게는 자기만의 이상한 신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맹 놓고 있는 동안 해결점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급기야 아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끊어집니다. 천하의 공자도 속수무책이 되는 상황에 이르고 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음식을 오랫동안 끓이거나 졸이는데 적당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합시다. 수시로 뚜껑도 열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간간히 맛을 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어찌할까 어찌할까입니다. 그러나 될 대로 되라고 내팽개친 채 방에 들어가 TV나 보다 나와보면 어느새 끓고 졸다 못해 새까맣게 타버린 음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문도 그렇습니다. 학부생 때 물어볼 수준이 있고 대학원생 때 물어볼 수준이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한 후 막히는 부분이 있고 교수가 되어서도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 단계마다 적절한 어찌할까가 없다면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다행히 곱게 넘어가더라도 그 이후로는 구멍난 부분을 감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공자 같은 분도 불치하문을 미덕으로 강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기보다 많이 아는 동료나 윗사람에게 묻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주변에 공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어찌할까라고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개발시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라도 공자를 엘리트주의자쯤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공자가 가르치기를 포기한 경우는 정말 최소한의 덕행이나 머리가 부족한 경우였을 뿐이지요.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포 한 묶음 이상을 예물로 바친 사람부터는 내가 일찍이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노력하지 않으면 개발시키지 않았으며 표현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말해주지 않았다. 한 귀퉁이를 들어 나머지 새 귀퉁이가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내지 못하면 다시 가르쳐주지 않았다. 수리. 고기를 말린 것이 포인데 그 포를 10개 단위로 묶은 것이 한 묶음입니다. 이는 당시에 행해지던 예물 가운데 약소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겠다며 찾아온 제자로서 스승에게 보여야 할 작은 성의였습니다. 공자가 그런 성의를 보인 사람 중에 안 가르친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은 거꾸로 그 정도의 성의도 없이 오는 사람이라면 가르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기본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등급이라면 안타깝지만
공자의 문화에 들어갈 예비심사에서 탈락입니다. 다음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대목은 앞서 살핀 어찌할까 대목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대목에서 노력하지 않으면으로 번역한 불분의 분은 밟은 망식에서의 그분입니다. 어려운 고비에서 막혔는데 스스로 헤쳐나올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깨우쳐 주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이나 생각에서 글의 제자가 충분한데도 어떻게 글을 지어야 좋을지 모르는 경우라면 표현 방법 등에 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아예 그럴 내용조차 없는 백지 상태라면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는 전혀 어찌해볼 생각도 안 한 채 스승의 가르침만 구한다면 공자는 더 이상의 가르침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비유는 네모난 종이 한 조각을 들어서 한 귀퉁이를 손으로 잡아 돌리면 나머지 세 귀퉁이도 당연히 그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만 하는데 한 귀퉁이에 이어 나머지 세 귀퉁이를 일일이 가르쳐야 할 정도로 아둔하다면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5모 종이는 5번, 10모 종이는 10번을 가르쳐야만 하니 스스로 넓혀 나갈 여지가 없어서 가르침이 끊기면 곧 배움이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대목을 보자면 배움에도 자격이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물론 예의가 없어도 가르칠 수 있고 머리가 모자라도 배울 수 있으며 게을러도 성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공자는 그런 한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스스로 가르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전하의 스승인 공자를 찾아갈 수준이 못 되는 것이겠지요. 그냥 노느니 장기나 바둑이라도 둬라.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종일토록 배불리 먹고 마음 쓰는 데가 없으면 난감하구나. 장기나 바둑 같은 것이라도 있지 않더냐. 그런 것이라도 하는 게 도리어 현명한 일일 것이다. 양화. 예나 지금이나 오락이 큰 사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락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 분명하지만 거기에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것을 정신질환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 그 폐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그런 놀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옛 선비들 가운데도 공자의 이 말씀을 방패 삼아 글 공부 대신 장기나 바둑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왜 이렇게 장기나 바둑 같은 게임을 옹호했을까요? 사실은 옹호가 아니라 그냥 노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정도의 말이지만 적어도 그 효용성만은 인정했던 게 분명합니다. 놀이를 연구한 카이와에 따르자면 놀이의 기본 원리 가운데 겨루기와 우연이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서로의 기량을 겨루면서 한편으로는 우연적인 행운에 의해 경쟁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놀이는 경쟁의 요소가 강하고 어떤 놀이는 우연의 요소가 강합니다. 똑같이 승패를 겨루지만 바둑은 경쟁의 요소가 극대화된 경우이고 동전 던지기는 순전히 우연에만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전자가 스포츠에 육박한다면 후자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바둑 같은 놀이가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습니다.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월등한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다시피 하니까요.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어느 분야에서든 전문가 수준에 이른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자연히 시간을 쪼개 기량을 키우는 법도 익혔겠고 그러는 사이에 견문도 넓어졌겠지요. 그런 사람이 다른 분야로 옮겨갈 때 그 이전의 경험이 크게 작용합니다.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경험이 다른 분야에서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바다 낚시를 하느라 밤샘을 했던 이력이 다른 분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공자가 추구하는 학문의 본령에 이룰 수도 있지만 아무 것에도 마음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 가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선생이고 모르는 것이 많으면 학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늘 모르는 것을 만나고 모르는 것을 깨쳐 나가는 것이 학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막히면 그저 남들에게만 의지할 뿐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책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학문의 장애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면 진전할 수도 없고 끝내 자기의 학문을 이룰 수 없는 법이지요. 비단 공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영역,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의 수준이 되도록 스스로 애쓰는 사람만이 가망성이 보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공자가 없는 게 아니라 공자가 포기하지 않을 제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부쩍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왜 그래야 하지요? 하면 뭐가 되기는 합니까의 유혹에 빠져들 때 어찌할까를 뇌든가 정신을 집중하여 장기라도 한판 둘 것을 권해봅니다. 세상은 큰 책, 책은 작은 세상입니다. 첫 장도 넘길 생각을 안 하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읽은 사람이 정리해준 5분짜리 동영상만 보아서도 크게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기에는 세상은 너무도 큰 책이니까요. 무슨 일이나 자격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은 논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